1436년 조선 궁궐을 뒤흔든 충격적 사건. 세종대왕의 며느리이자 차기 왕비 세자빈 봉씨가 궁녀 소쌍과 금지된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간택되어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한 여인. 7년간 쌓인 외로움은 그녀를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유일한 여성 동성애 사건. 왕실을 뒤흔든 이 사건의 이면에는 사랑받고 싶었던 한 여인의 절박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1436년 10월 26일 한양 경복궁. 세종대왕의 목소리가 사정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자빈을 패출하라. 이 말 한마디에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미 7년 전 첫 번째 며느리 휘빈 김씨를 쫓아낸 세종이 또다시 며느리를 내쫓는다는 소식이었으니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아침 세종은 세자빈 봉씨를 친히 불러 신문했습니다. 방 안에는 세종과 소원왕후 그리고 떨고 있는 궁녀 소쌍이 있었습니다. 소쌍, 내가 본 바를 사실대로 아뢰거라. 소쌍은 몸을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동짓날에 빈께서 저를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다른 여종은 모두 지게문 밖에 있었습니다. 세종이 다그쳤습니다. 그 다음은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하심으로 저는 이를 사양했으나 빈께서 윽박지르심으로 마지못하여 옷을 한 반쯤 벗고 병풍 속에 들어갔더니 소쌍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빈께서 저희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여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왕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자빈 봉씨는 부인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억울하옵니다. 저와 그런 것이 아니고 소쌍이 단지와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두녀는 더불어 서로 좋아하여 밤낮 없이 목을 맞대고 혓바닥을 빨았습니다. 저희끼리 한 짓으로 저는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사옵니다. 세종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지는 어떻게 알았단 말이냐? 저는 단지 우연히 그들의 야릇한 짓을 보았습니다. 놀라고 떨렸습니다. 그 말에 거짓이 있다면 어떻게 될지 알고 이러느냐? 세자빈 봉씨, 봉과는 하음. 1429년 10월 15일 패출된 휘빈 김씨의 뒤를 이어 세자빈에 책봉되었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창녕 현감을 지낸 복녀였습니다. 당시 세종대왕은 54세, 세자 이항은 23세였습니다. 무엇이 이 아름다운 세자빈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걸까요? 세종은 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 휘빈 김씨가 주술을 부리다 쫓겨났을 때 세종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와 부덕은 물론이고 인물도 아름다워야 한다. 혹시 인물이 아름답지 않다면 또한 불가할 것이다. 그렇게 간택된 것이 봉씨였습니다. 군신들이 모두 그녀의 용모에 만족했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비빈 중 드물게 공식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왜 궁녀와 동침했다는 것일까요? 세종은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대신들은 극형을 주장했습니다. 전하, 이는 천륜을 어긴 대죄옵니다. 마땅히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망설였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이나 패출을 행한다면 더욱 나라 사람들의 눈과 귀를 놀라게 할 것이므로 나는 이를 매우 염려하여 처리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휘빈에 이어 또다시 며느리를 쫓아낸다. 이것은 단순히 집안 망신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위신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와 세자가 몸소 집안을 올바르게 거느리지 못한 소치이다. 1436년 11월 7일 세종은 사정전에서 전교를 내렸습니다. 봉씨를 폐서인하고 궁 밖으로 내쫓는다는 명이었습니다. 세자빈에 오른 지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429년 가을 한양 경복궁. 세종대왕 12년의 일입니다. 당시 세종은 33세, 세자 이항은 16세였습니다. 세종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첫 번째 며느리 휘빈 김씨를 궁에서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휘빈 김씨는 세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기이한 술법을 썼습니다. 세자가 총애하는 궁녀 효동과 덕금의 신발을 훔쳐 불태운 뒤 그 재를 술에 타서 세자에게 먹이려 했던 것입니다. 암수뱀이 교접할 때 흘린 액체를 수건으로 닦아 허리에 차는 압승술까지 시도했습니다. 이 일이 발각되어 휘빈 김씨는 간택 2년 3개월 만에 폐출되었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동궁을 위하여 배필을 간택할 때에는 마땅히 처녀를 잘 뽑아야 하겠다. 세계와 부덕은 본래부터 중요하나 혹시 인물이 아름답지 않다면 또한 불가할 것이다. 이번에는 외모도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자가 마음에 들어 해야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보 처녀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 후 직접 용모를 보고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여인이 바로 하은 봉씨 집안의 딸 봉씨였습니다. 봉씨의 아버지는 창녕 현감을 지낸 봉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봉유래였고 증조할머니는 고려 말 권문세족이었던 기철의 조카였습니다. 명문가는 아니었지만 나름 관직을 지낸 집안이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신을 막론하고 그녀의 외모에 만족하여 간택했다. 조선 왕실의 비빈 중 드물게 공식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1429년 10월 15일 봉씨는 세자빈에 책봉되었습니다. 아버지 봉녀는 종이품 종부시 소윤으로 승진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세종은 새로운 맏며느리에게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여사를 불러 연려전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6.25 국가조선에서 왕세자빈이 되려면 마땅히 배워야 할 덕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씨가 연려전을 배운 지 며칠 만에 책을 뜰에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배운 후에 생활하겠는가. 세종과 소원왕후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젊은 나이의 패기라고 여기며 넘어갔습니다. 봉씨는 본래 자의식이 강한 여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거칠고 행동이 경솔했다. 그러나 세종은 기대했습니다. 아름다운 며느리니 세자가 총애할 것이고 곧 왕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자 이항은 봉씨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궁들과 어울려 놀 뿐 정실인 봉씨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종은 훗날 세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순빈을 총애한다면 투기하고 사나워져서 비록 칼날이라도 또한 가리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 뜻대로 된다면 옛날의 한나라 여후라도 또한 능히 이보다 더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자는 봉씨의 성격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장차 왕비가 되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봉씨는 외로웠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간택되어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정작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홀로 잠들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435년 세종 17년이 되었습니다. 봉씨가 세자빈이 된 지 6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세종은 39세, 세자 이항은 22세, 봉씨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대 초중반으로 추정됩니다. 그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자의 후궁인 승희 권씨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훗날 현덕 왕후가 되는 권씨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봉씨는 바깥에 새어나갈 정도로 큰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세종이 세자를 불러 타일렀습니다. 여러 후궁들이 있다고는 하나 정부인에게서 아들을 두는 것만큼 귀한 일이 있겠느냐. 세자는 마지못해 잠시 봉씨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자 봉씨는 놀라운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도 태기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종은 기뻐하며 봉씨의 거처를 조용한 곳으로 옮겨주고 특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씨는 낙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단한 물건이 형체를 이루어 나왔는데 지금 이불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이 늙은 궁녀에게 시켜 확인하게 했습니다. 이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종은 얼마나 아이가 갖고 싶었으면 저럴까 하고 며느리를 동정하면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봉씨의 마음속 상처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아이도 없고 후궁은 임신을 했고 세자빈으로서 자신의 위치는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봉씨는 예상치 못한 위로를 찾게 됩니다. 1435년 세종 17년 가을 봉씨의 생활은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후궁 권씨의 임신 소식 이후
봉 씨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술을 즐겨 항상 방 속에 술을 준비해 두고는 큰 그릇으로 연거푸 술을 마시어 몹시 취하기를 좋아하였다. 봉 씨는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모자라면 사사로이 집에서 가져와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좋은 음식물을 얻으면 시렁 속에 갈무리해 두고는 손수 그릇 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먹었습니다. 다시 손수 이를 갈무리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것이 어찌 빈이 마땅히 할 짓이겠는가. 하지만 봉 씨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로웠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더 기이한 행동들도 있었습니다. 세자가 종하게 옮겨 거처할 때 봉 씨는 시녀들이 쓰는 변소에 가서 벽 틈 사이로 외간 사람을 엿보았다고 합니다. 또 술에 취해 여종들에게 업고 뜰 가운데를 다니게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궁녀들에게 남자를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서 양반가의 여성 더군다나 왕세자빈이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음란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질투와 투기였습니다. 봉 씨는 세자의 후궁들, 특히 임신한 권 씨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세자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궁녀가 있으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때로는 죽을 만큼 때리기도 했습니다. 세자는 이런 봉 씨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멀리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봉 씨가 세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투기했고, 투기하니 세자가 더욱 멀리했고, 멀리하니 봉 씨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런 봉 씨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 위로는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궁녀 소쌍이었습니다. 소쌍은 봉 씨가 친정에서 데려온 수천궁녀였습니다. 낯선 궁궐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측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주종 관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변해갔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소쌍이 자리를 비우면 화를 내기 일쑤였고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봉 씨는 소쌍에게 집착했습니다. 소쌍이 자리를 비우면 참지 못했습니다. 나는 비록 너를 매우 사랑하나 너는 그다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봉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쌍과 가까이 하는 다른 시녀라면 모조리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쌍과 가까이 하는 시녀를 보기라도 하면 봉 씨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집착이었을까요?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위기에 의한 성폭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쌍은 봉 씨의 부름을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봉 씨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친밀감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고 시부모는 자신을 감시했고 궁녀들은 자신을 두려워했습니다. 오직 소쌍만이 자신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실록에는 또 다른 궁녀 단지도 언급됩니다. 봉 씨는 훗날 신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쌍과 단지가 밤낮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이는 혼자 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혼자 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말에는 봉 씨의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1435년 11월경부터 봉 씨와 소쌍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실록은 지난해 동짓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1435년 동지, 그러니까 12월 22일경부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1436년에 들어서면서 봉 씨는 소쌍에게 자신의 혀를 빨도록 시켰습니다. 이것이 세종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빈과 소쌍의 관계가 이상하다. 밤마다 함께 있다던데? 이불을 직접 정리하신다던데? 봉 씨는 소쌍과 밤을 보낸 후 자신이 직접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원래 세자빈의 잠자리는 궁녀들이 담당하는 것이었는데 봉 씨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이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불을 세탁하는 일도 최측근에게만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소문은 점점 커졌고 마침내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세종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1436년 10월 세종은 직접 소쌍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됩니다. 1436년 10월 경복궁 내전 세종은 소쌍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방 안에는 세종과 소원왕후만 있었습니다. 소쌍, 세자빈과 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아뢰거라.
거짓을 말하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소상은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동짓날에 빈께서 저를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1435년 12월 22일경의 일이었습니다. 다른 여종은 모두 지게문 밖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하시므로 저는 이를 사양했으나 소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빈께서 윽박지르심으로 마지못하여 옷을 한 반쯤 벗고 병풍 속에 들어갔더니 빈께서 저희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여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세종은 침묵했습니다. 소원왕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한 번뿐이었느냐? 아니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소상은 계속 증언했습니다. 빈께서는 잠시라도 제가 자리를 비우면 화를 내셨습니다.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빈의 명령이었으니까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세종은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궁녀는 없었느냐? 소상이 대답했습니다. 단지라는 궁녀도 있었습니다. 빈께서는 단지와도 밤낮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세종은 봉씨를 불렀습니다. 봉씨는 부인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와 그런 것이 아니고 소상이 단지와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두녀는 더불어 서로 좋아하여 밤낮 없이 목을 맞대고 혓바닥을 빨았습니다. 저희끼리 한 짓으로 저는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사옵니다. 세종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지는 어떻게 알았단 말이냐? 저는 단지 우연히 그들의 야릇한 짓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느냐? 봉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세자 이항을 불렀습니다. 세자는 말했습니다. 전하, 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빈의 거친 성품과 이상한 행동들을 말입니다. 신은 빈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시녀와 함께 잤는지를. 빈이 뭐라 하던가? 빈은 세자를 사랑하지만 세자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니 혼자 자는 것이 너무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순빈을 총애한다면 투기하고 사나워져서 비록 칼날이라도 또한 가리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 뜻대로 된다면 옛날의 한나라 여후라도 또한 능히 이보다 더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자는 봉씨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세종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실 봉씨의 문제 행동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실록은 봉씨의 다른 죄목들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 투기가 심했습니다. 세자의 후궁들, 특히 임신한 권씨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둘째, 사치가 심했습니다. 궁중 물품을 함부로 친정에 보냈습니다. 셋째, 술주정이 심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궁녀들을 괴롭혔습니다. 넷째, 예법을 어겼습니다. 남편의 생일도 챙기지 못할 만큼 예법에 소홀했습니다. 다섯째, 거짓말을 했습니다. 임신을 거짓으로 꾸며 왕과 왕씨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궁녀와 동침했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대신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전하, 이는 천륜을 어긴 대죄옵니다.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당시 궁녀들끼리 동성애를 하면 곤장 100대를 때린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세자빈이 이런 짓을 했으니. 하지만 세종은 고민했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의 고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일은 모두 가벼움으로 만약 소상의 사건만 아니면 비록 내버려 두어도 좋겠지만은 뒤에 소상의 사건을 듣고 난 후로는 내 뜻은 단연코 세자빈을 패하고자 한다. 결국 동성애 문제가 결정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2번이나 폐출을 행한다면 더욱 나라 사람들의 눈과 귀를 놀라게 할 것이므로 나는 이를 매우 염려하여 처리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7년 전 휘빈 김씨에 이어 또다시 며느리를 쫓아낸다? 이것은 왕실의 수치였습니다. 세종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와 세자가 몸소 집안을 올바르게 거느리지 못한 소치이다. 이것은 사과였습니다. 왕으로서, 시아버지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1436년 10월 26일 세종은 봉씨를 폐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사정전에서 정식으로 전교를 내렸습니다. 세자빈 봉씨를 폐서인하고 궁 밖으로 내쫓는다는 명이었습니다. 세자빈에 오른 지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436년 봄부터 여름까지 경복궁 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빈께서 요즘 이상하다던데. 무엇이? 궁녀 소상을 너무 총애하신다는구나. 잠시라도 곁을 떠나면 화를 내신다더라. 설마. 하지만 소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세자빈께서 직접 이불을 정리하신다던데. 그게 무슨 이상한 일이람? 원래 궁녀들이 하는 일인데 이제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신단다. 오직 소상에게만 은밀히 세탁을 맡기신다더라. 늙은 상궁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시는 게 틀림없어. 궁궐은 좁았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수백 명의 궁녀와 내시들이 사는 곳에서 비밀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소상이 빈의 처소에서 밤을 보낸다던데. 다른 궁녀들은 모두 밖에서 자는데 소상만 안에서 잔다더라. 그것뿐이 아니야. 소상과 가까이 지내는 궁녀를 보기만 하면 세자빈께서 직접 매질을 하신다던데. 직접? 궁녀에게 시키지도 않고? 그래. 시와 때를 가리지 않으시고 때로는 죽을 만큼 때리신단다.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세자빈의 다른 이상한 행동들도 궁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술을 드신다던데. 큰 그릇으로 연거푸 마시어 몹시 취하기를 좋아하신다더라. 술이 모자라면 사사로이 친정에서 가져오신단다. 또 다른 궁녀가 말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얻으면 실ong 속에 숨겨두고 혼자 드신다던데. 손수 꺼내고 손수 감추신단다. 세자빈께서 그런 일을 직접 하신다고? 이것이 어찌 빈이 마땅히 할 짓인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세자께서 종학에 계실 때 빈께서 시녀들의 변소에 가셔서 벽 틈으로 외간 사람을 엿보셨다던데. 거짓말. 정말이야. 여러 궁녀가 보았다네. 또 술에 취해 여종들에게 엎혀서 뜰을 다니신다더라. 심지어 궁녀들에게 남자를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는구나. 궁녀들은 쑥덕거렸습니다. 이게 과연 세자빈께서 하실 일인가? 다음 왕비가 되실 분이. 소문은 점점 커졌고 결국 세종과 소원왕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세종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소문일 뿐이다. 하지만 소원왕후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소원왕후는 은밀히 측근 상궁을 시켜 봉씨의 처소를 지켜보게 했습니다. 며칠 후 상궁이 보고했습니다. 중전마마, 소문이 사실인 듯합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소상이 밤마다 빈의 처소에 들어가 아침에 나옵니다. 다른 궁녀들은 모두 밖에서 자는데. 소원왕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우연히 목격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세종 18년 1436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원왕후가 우연히 봉씨의 처소 근처를 지나가다가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비록 너를 매우 사랑하나 너는 그다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봉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마. 저도. 소상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원왕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자리를 떴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얼마 후 더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 궁녀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1436년 어느 날 그 궁녀는 급한 일로 빈의 처소 근처를 지나가다가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봉씨가 소상에게 혀를 빨도록 시키고 있었습니다. 궁녀는 황급히 자리를 떴지만 이 일을 상궁에게 보고했고 상궁은 소원왕후에게, 소원왕후는 세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세종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7년 전 첫 번째 며느리 휘빈 김씨를 쫓아낸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궁궐 안에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왕실이 며느리 하나 제대로 간택하지 못하는가? 세자빈을 2번이나 바꾸다니. 이번에 또 봉씨를 쫓아낸다면? 세종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2번이나 폐출을 행한다면 더욱 나라 사람들의 눈과 귀를 놀라게 할 것이므로 나는 이를 매우 염려하여 처리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대신들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전하, 차라리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궁녀들끼리의 일로 치부하고. 하지만 다른 이는 반대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이는 천륜을 어긴 대죄입니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세종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한편 봉씨의 아버지 봉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1436년 7월 12일 복녀가 병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폐출이 결정되기 불과 3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만약 복녀가 살아 있었다면 딸의 일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요? 훗날 야사에서는 복녀가 딸을 자결하게 하고 본인도 자결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복녀는 딸이 폐위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직접 소상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1436년 10월 어느 날 경복궁 내전, 세종은 소상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방 안에는 세종과 소원왕후만 있었습니다. 소상, 세자빈과 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아뢰거라. 소상은 몸을 떨었습니다. 54세의 세종대왕 앞에서, 조선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하, 저는 두려워 말고 사실대로만 아뢰거라. 내게 죄를 묻지는 않을 것이다. 소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난해 동짓날에 빈께서 저를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1435년 12월 22일경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었습니다. 다른 여종은 모두 지게문 밖에 있었습니다. 빈께서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하심으로 저는 이를 사양했으나 세종이 물었습니다. 사양했다고? 예, 전하. 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빈께서 윽박지르심으로 마지못하여 옷을 한 반쯤 벗고 병풍 속에 들어갔습니다. 소원왕후가 눈을 감았습니다. 소상은 계속했습니다. 빈께서 저희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여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종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한 번뿐이었느냐? 아니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거의 매일 밤, 내가 원해서였느냐? 소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저는 두려웠습니다. 빈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이것은 합의된 관계가 아니라 위기에 의한 강요였던 것입니다. 세종이 물었습니다. 빈이 너를 어떻게 대했느냐? 빈께서는 잠시라도 제가 자리를 비우면 화를 내셨습니다. 다른 궁녀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비록 너를 매우 사랑하나 너는 그다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소원왕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종이 다시 물었습니다. 혀를 빨았다는 것은 사실이냐? 소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전하. 올해 들어서 빈께서 저에게 혀를 빨도록 명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한 궁녀가 우연히 문틈으로 보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 궁중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종은 봉씨를 불렀습니다. 봉씨가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미 무슨 일인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세자빈, 소상과 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봉씨는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억울하옵니다. 저와 그런 것이 아니고 소상이 단지와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단지? 예. 소상과 단지, 두녀는 더불어 서로 좋아하여 밤낮 없이 목을 맞대고 혓바닥을 빨았습니다. 저희끼리 한 짓으로 저는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사옵니다. 세종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지는 어떻게 알았단 말이냐? 봉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저는 단지 우연히 그들의 야릇한 짓을 보았습니다. 놀라고 떨렸습니다. 보았다면 왜 그때 즉시 신고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궁중의 법도를 어긴 일이라는 것을 몰랐느냐? 봉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종이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소상이 증언한 내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지난해 동짓날 너는 소상에게 무엇을 했느냐? 봉씨는 침묵했습니다. 세종은 세자 이항을 불렀습니다. 23세의 세자가 들어왔습니다. 세자, 네가 아는 바를 아뢰거라. 세자가 말했습니다. 전하, 신은 빈의 이상한 행동들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어떤 행동들이냐? 소상을 지나치게 총애하는 것, 소상과 가까이 지내는 궁녀들을 폭행하는 것, 그리고 세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신이 빈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시녀와 함께 자는지를. 빈이 뭐라 하던가? 빈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자를 사랑하지만 세자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니
혼자 자는 것이 너무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신은 빈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총애하는 기색을 보이면 빈은 투기하고 사나워져서 칼날도 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세종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빈을 멀리했다는 것이냐? 예, 전하. 신은 빈이 왕비가 되어 권력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봉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자께서 저를 사랑하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7년 동안 홀로 잠들어야 했습니다. 세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외로웠다 한들 그것이 궁녀와 동침할 이유가 되느냐? 왕세자빈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법이 있는 법이다. 봉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을 불러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신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전하, 이는 천륜을 어긴 대제옵니다. 당시 궁녀들끼리 동성애를 하면 곤장 100대를 때린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세자빈이 이런 짓을 했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전하, 이미 한 번 며느리를 폐출하셨는데 또다시 폐출하시면 왕실의 위신이. 세종이 말했습니다. 나머지 일은 모두 가벼움으로 만약 소쌍의 사건만 아니면 비록 내버려 두어도 좋겠지만은 뒤에 소쌍의 사건을 듣고 난 후로는 내 뜻은 단연코 세자빈을 폐하고자 한다. 결국 동성애 문제가 결정타였던 것입니다. 1436년 10월 26일 세종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자빈 봉씨를 폐출한다. 1436년 10월 26일 경복궁 사정전. 이날은 봉씨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세종은 대신들을 모아놓고 봉씨의 죄목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실록은 세종이 밝힌 폐출 이유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업을 거부했습니다. 세종이 며느리 교육을 위해 여사에게 연려전을 가르치게 했는데 봉씨가 이를 배운 지 며칠 만에 책을 뜰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것을 배운 후에 생활하겠는가 하면서 학업 받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둘째, 거짓 임신을 했습니다. 세자의 후궁인 승희권 씨가 임신을 하자 세자빈은 후사가 없는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했고 자신도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이후 유산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했다. 셋째, 투기가 심했습니다. 승희권 씨를 못살게 구는 등 파행을 일삼았고 세자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궁녀가 있으면 직접 폭행했다. 넷째, 술주정과 사치가 심했습니다. 성품이 술을 즐겨 항상 방 속에 술을 준비해 두고는 큰 그릇으로 연거푸 술을 마시어 몹시 취하기를 좋아하였다. 또한 좋은 음식물을 얻으면 실ong 속에 갈무리해 두고서는 손수 그릇 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먹었다. 다섯째, 예법을 어겼습니다. 세자가 종학에 옮겨 거처할 때 시녀들의 변소에 가서 벽 틈 사이로 외간 사람을 엿보았고 술에 취해 여종들에게 업고 뜰 가운데를 다니게 했으며 궁녀들에게 남자를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1435년 11월경부터 세자빈은 자신이 부리는 궁녀 소쌍과 동침하였고 1436년 소쌍에게 자신의 혀를 빨도록 시켰으나 세종에게 발각되었다. 세종은 말했습니다. 나머지 일은 모두 가벼움으로 만약 소쌍의 사건만 아니면 비록 내버려 두어도 좋겠지만은 뒤에 소쌍의 사건을 듣고 난 후로는 내 뜻은 단연코 세자빈을 폐하고자 한다. 대신들 중 일부는 극형을 주장했습니다. 전하, 이는 천륜을 어긴 대제옵니다. 마땅히 사약을 내리시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비록 죄는 크나 목숨까지 앗을 수는 없다. 패서 인하여 궁 밖으로 내치는 것으로 족하다. 이것은 세종의 자비였을까요? 아니면 왕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종 역시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세자는 전에 김씨를 패했는데 또 봉씨를 패하게 되니 이것은 나와 세자가 몸소 집안을 올바르게 거느리지 못한 소치이다. 이것은 사과였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10월 26일 폐출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교는 11월 7일에 내려졌습니다. 그 12일 동안 세종은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하지만 결국 11월 7일 세종은 사정전에서 정식으로 전교를 내렸습니다. 세자빈 봉씨를 패서인하고 궁 밖으로 내친다.
봉 씨는 궁녀복을 벗고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세자빈에 오른 지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입궁했을 때는 1429년, 그녀의 나이는 아마 10대 후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폐출될 때는 1436년 20대 중반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빛나야 할 시절을 그녀는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보냈습니다. 봉 씨는 궁궐문을 나섰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 봉녀는 이미 3개월 전인 7월 12일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머니나 형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폐서인이 된 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봉 씨를 아버지 봉녀가 허리띠를 풀어 딸의 목에 감고 말했다. 자, 목을 매달아라. 다시 태어날 때는 사내가 되어서 나오너라.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봉녀는 딸이 폐출되기 3개월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야사는 아마도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봉 씨의 비극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을까요? 실제로 봉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출 이후 봉 씨의 행방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유일한 여성 동성애자로 역사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소쌍과 단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록에는 두 궁녀의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시녀와 종들이 서로 동침하면 곤장 70대를 때려 처벌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소쌍과 단지는 궁녀복을 벗고 곤장을 맞은 후 궁 밖으로 쫓겨났을 것입니다. 야사에서는 두 궁녀가 사형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실록에는 봉 씨에 대한 이야기만 실려 있고 두 궁녀가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는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출 후 세종은 즉시 새로운 세자빈을 간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처녀가 없었습니다. 이미 2번이나 세자빈을 폐출한 마당에 어느 집안에서 감히 딸을 세자빈으로 보내려 하겠습니까? 세종은 세자의 후궁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딸을 낳은 승희 권씨를 세자빈으로 올렸습니다. 훗날 현덕 왕후가 되는 권씨였습니다. 1437년 세종 19년에 권씨가 정식으로 세자빈에 책봉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봉 씨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1436년 11월 7일 봉 씨가 궁을 떠난 후 조선 왕실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종의 부인 소혼 왕후는 즉시 궁궐 내에서 일어나는 궁녀들의 음행을 일제조사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비 소혼 왕후는 이후 궁궐 내에서 일어나는 궁녀들의 음행을 조사해 동성애를 뿌리 뽑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궁녀들 사이에 있었던 비슷한 관계들이 모두 적발되어 처벌받았습니다. 곤장 100대를 맞은 궁녀들도 있었고 궁 밖으로 쫓겨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봉 씨 사건 이후 궁중의 기강은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봉 씨는 정말 동성애자였을까요?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하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봉 씨는 세자를 사랑했습니다. 세자를 사랑하지만 세자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니 혼자 자는 것이 너무 외로웠다는 그녀의 말이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봉 씨는 세자의 후궁 권씨가 임신했을 때 극심한 질투를 보였습니다. 이건 역시 세자에 대한 애정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소쌍과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위로였을 것입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밤들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쌍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쌍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빈께서 윽박지르심으로 마지못하여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합의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권력 관계 속에서 일어난 강요였습니다. 현대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종은 이것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세종은 나머지 일은 모두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투기, 사치, 술주정, 거짓말, 이 모든 것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쌍의 사건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조선 사회는 유교 국가였습니다. 남녀의 구별이 엄격했고 특히 동성 간의 성적 관계는 천륜을 어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더군다나 봉씨는 장차 왕비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의 국모가 될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것은 왕실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세종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봉씨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외로움의 무서움입니다. 봉씨는 7년 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간택되었지만 정작 남편은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그 외로움은 그녀를 점점 이상한 행동으로 몰아갔습니다. 술, 사치, 폭력, 그리고 금지된 관계. 만약 세자가 조금이라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다면, 만약 세종과 소헌왕후가 그녀의 외로움을 알아차렸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권력과 신분이 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봉씨는 조선 최고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세자빈이었습니다. 장차 왕비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권력과 신분이 그녀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셋째, 인간의 감정은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은 엄격한 유교 국가였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남녀의 구별이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법과 예법이 인간의 외로움을, 사랑에 대한 갈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봉씨 사건 이후 조선 왕실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봉씨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유일한 여성 동성애자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 동성애자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웠던 한 여인이었을까요? 사랑받고 싶었지만 사랑받지 못했던 한 여인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 역시 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신분 이전에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을 갈망하고 위로가 필요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죄인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천륜을 어긴 죄인으로?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으로? 권력의 피해자로? 아니면 가해자로? 이것은 여러분이 판단할 몫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랑이란 무엇인가? 외로움은 사람을 어디까지 몰고 가는가? 권력과 신분이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인간의 감정을 법과 예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590년 전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질문들입니다. 지금까지 세자빈 봉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화려한 옷, 가장 풍족한 식사, 하지만 가장 불행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밤 11시 취침, 19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쉴 수 없었던 삶. 이것이 조선 왕실 여성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녀들의 하루입니다. 화려한 의복과 귀한 음식 뒤에 감춰진 눈물의 시간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1759년 12월 어느 겨울밤, 창덕궁의 고요한 어둠 속에 세 곳의 처소에서 동시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조전, 경춘전, 그리고 친방. 조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여인들,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들, 그리고 왕실을 받드는 여인들이 같은 시각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대조전에서는 26의 중전 정순 왕후가 촛불 하나 켜진 방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19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유지했던 완벽한 미소가 사라진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외로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을 향했습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경춘전의 불빛. 오늘도 영조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경춘전에서는 34의 영빈 이씨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왕의 발길이 끊긴 지 3년. 한때는 영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던 그녀였지만 이제 30을 넘긴 여인에게 왕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친방에서는 62의 상궁 박씨가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세 입궁하여 47년. 평생을 궁궐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담장 넘어 들리는 개 짖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인가의 불빛,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늙은 손으로 무릎을 쓸어내리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딸은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같은 시각, 조선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세 여인이 왜 동시에 울고 있었을까요? 신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처지도 다른 그녀들을 울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궁궐, 최고의 지위, 풍족한 의식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그녀들이 밤마다 눈물을 흘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어야 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정해진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삶. 새벽부터 밤까지 단 한순간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시간들. 그것이 조선 왕실 여성들의 진짜 삶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낸 것일까요?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19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밤이 되면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조선 최고의 자리에 있는 여인들이 매일 밤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19시간 전 1759년 12월 그날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마, 인시초각이 옵니다. 새벽 4시 대조전에서 상궁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시초각. 해가 뜨기 2시간 전 하늘이 아직 칠흑같이 어두운 시각이었습니다. 26살 정순왕후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전날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으니 고작 5시간의 수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잘 수 없었습니다. 중전의 하루는 이 시각에 시작되어야 했으니까요. 옥체를 일으키시옵소서. 4명의 나인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중전은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양쪽에서 2명의 나인이 팔을 받쳐 일으켜 세웠고 다른 2명은 이불을 개고 요를 걷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해진 순서대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세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전은 스스로 세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나인이 따뜻한 물을 떠서 대야에 담고 다른 나인이 흰 명주 수건을 적셔 중전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또 다른 나인은 빗을 준비하고 마지막 나인은 의복을 펼쳐 놓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국조 오레이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동작이라도 순서가 바뀌면 불경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전의 아침 의복은 모두 12겹이었습니다. 속적삼부터 시작하여 속속꽃, 단속꽃, 바지, 속치마, 겉치마, 저고리, 당의, 원삼, 화로까지 각 옷마다 담당 나인이 정해져 있었고 입는 순서와 방법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겹 한 겹 옷을 입을 때마다 중전의 몸은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의복을 착용하는 데에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같은 시각 경춘전에서는 영빈 이씨가 눈을 떴습니다. 34의 그녀는 중전보다 30분 늦게 기상했습니다. 후궁은 중전보다 늦게 일어나야 했습니다. 먼저 일어나는 것은 불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새벽잠을 충분히 잘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오늘은 왕께서 이곳으로 오시지 않을까? 3년 동안 끊긴 왕의 발걸음이 다시 이곳으로 향하지 않을까? 영빈 이씨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2명의 나인이 시중을 들었습니다. 중전의 4명보다 적었습니다. 후궁의 예우는 중전보다 낮았고 시중드는 나인의 수도 그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30을 넘긴 여인에게 세월은 가혹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후궁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늙어가는 자신에게 왕의 마음이 돌아올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인에게 명했습니다. 오늘은 더 정성스럽게 단장하거라. 중전보다 늦게, 그러나 중전보다 더 아름답게. 그것이 후궁이 왕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분을 바르고 연지를 찍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오실까? 새벽 3시 30분 침방에서는 이미 모든 궁녀들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야 했습니다. 왕실의 여성들이 잠에서 깨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순둘의 상궁 박씨는 어린 궁녀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거라. 해가 뜨기 전에 대청 청소를 마쳐야 한다. 15에서 20 사이의 어린 궁녀들이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들의 하루는 왕실의 그 누구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영조 31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궁녀들은 묘시 오전 5-7시 이전에 모든 청소를 마쳐야 한다. 상궁 박씨는 어린 궁녀들을 이끌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우물에서 길어온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맨손으로 그 물의 걸레를 적셔 마루를 닦았습니다. 손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왕께서 일어나시기 전에 모든 청소를 마쳐야 했습니다. 손이 얼어붙습니다. 상궁마마. 어린 궁녀 하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상궁 박씨는 그 궁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새빨갛게 부어오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닦아야 마루가 얼지 않았습니다. 참거라. 47년을 이렇게 살아온 나도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상궁 박씨는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47년 동안 차가운 물에 담근 손은 이미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15에 입궁하여 62. 평생을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바깥 세상은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조전의 정순왕후는 모든 의복을 갖춰 입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나인이 머리를 빗기 시작했습니다. 중전의 머리는 큰 머리였습니다. 쪽을 찌고 그 위에 다래를 얹고 비녀를 꽂고 떨잠을 꽂고 첩치를 붙이는 데에만 30분이 걸렸습니다. 머리 하나에 사용되는 장신구만 15가지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는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지 1시간 30분 만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의복과 장신구 속에서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12겹의 옷은 몸을 조이고 무거운 머리 장식은 목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흐트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중전의 얼굴은 언제나 평온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루는 해가 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해가 진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19시간 동안 조선 왕실의 여인들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새벽 6시 대조전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조현내가 시작되는 시각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 3시간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절을 하고 문안을 드려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안은 대왕대비전이었습니다. 영조의 계모인 선의왕후께 문안을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6명의 나인과 2명의 상궁이 수행했습니다. 중전이 걸어가는 속도조차 정해져 있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국조 오레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전은 일보에 한 호흡을 하며 걸어야 한다. 대왕대비전에 도착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문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궁이 안으로 들어가 아뢰었습니다. 중전마마께 없어 문안을 여쭈러 오셨나이다. 들라 하여라. 안으로 들어간 정순왕후는 대왕대비 앞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4배를 올렸습니다. 4번의 절이었습니다. 절 한 번에 30초가 걸렸습니다. 4번의 절을 올리는데 2분이 걸렸습니다. 대왕대비마마, 옥후 평안하시옵니까? 그러하다. 내 몸은 안녕하더냐? 황공하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대왕대비마마의 옥체를 염려하옵니다. 정해진 문답이었습니다. 한 글자도 틀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대왕대비와의 문안이 끝나는 데까지 4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순왕후는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도 표정을 흐트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새벽 6시 40분 대왕대비전에서 나온 정순왕후는 곧바로 대비전으로 향했습니다. 영조의 어머니인 정성왕후께 문안을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똑같은 절차가 반복되었습니다. 무릎 꿇고 4배 올리고 정해진 문답을 나누고 40분 동안 앉아있기. 대비전에서 나올 때는 7시 2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왕께 조반을 올려야 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수라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궁녀들이 준비해둔 수라상이 있었습니다. 중전은 그 수라상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12가지 반찬이 정확히 놓여 있는지, 밥의 온도가 적당한지, 국물의 간이 맞는지. 상궁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 맛을 보았습니다. 독이 있는지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35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의 수라는 반드시 상궁이 먼저 맛을 본 후에 올려야 한다.
상궁이 맛을 보고 이상이 없다고 하자 정순왕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전으로 수라를 올리도록 하여라. 8명의 궁녀가 수라상을 들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정순왕후도 뒤따라갔습니다. 대전에서 영조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아침 수라를 올리옵니다. 영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영조가 수라를 드시는 동안 옆에 앉아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앉아서 영조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 반찬을 집을 때, 물을 마실 때마다 궁녀들에게 눈짓으로 지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는 8시 30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춘전의 영빈 이씨는 홀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후궁은 중전처럼 왕께 수라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중전만의 권리였습니다. 영빈 이씨 앞에는 8첩의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전의 12첩보다 적었습니다. 후궁의 상차림은 중전보다 낮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왕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왕의 발걸음이 끊긴 이곳. 아무리 아름답게 단장해도 아무리 간절히 기다려도 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상궁, 물러가거라. 식사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상궁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상궁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마, 옥체를 상하시면 어찌하옵니까? 조금이라도 드시옵소서. 영빈 이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왕의 사랑을 잃은 후궁에게 음식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왕의 발걸음이 다시 이곳으로 향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새벽 7시 수라관에서는 지옥 같은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0명의 궁녀가 왕과 왕실 여성들의 아침 수라를 준비했습니다. 궁중 풍속에 따르면 왕의 수라상 하나를 준비하는데 12명의 궁녀가 필요했습니다. 밥을 짓는 궁녀, 국을 끓이는 궁녀, 반찬을 만드는 궁녀, 상을 차리는 궁녀. 62의 상궁 박씨는 수라관을 감독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매섭게 빛났습니다. 한 가지 실수라도 있으면 모든 궁녀가 곤장을 맞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영조 28년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라관 궁녀가 밥을 태워 곤장 30대를 맞고 쫓겨났다. 밥의 온도를 확인하여라. 국물의 간을 다시 맞춰라. 반찬 그릇의 위치가 틀렸다. 상궁 박씨의 날카로운 지시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린 궁녀들은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궁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거나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16살 궁녀 김씨가 국 그릇을 들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순간 수라관이 얼어붙었습니다. 상궁 박씨가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짓이냐? 죄송합니다. 상궁마마. 죄송합니다. 어린 궁녀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상궁 박씨는 매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한때는 저 어린 궁녀였습니다. 15세 입궁하여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라. 다음에는 용서가 없다. 상궁 박씨는 매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린 궁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 9시 정순왕후는 경연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경연은 왕이 신하들과 학문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중전은 그 자리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서 왕과 신하들의 대화를 듣기만 해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정순왕후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 경연이 끝날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다리가 저려도 허리가 아파도 졸음이 와도 흐트러질 수 없었습니다. 경연이 끝났을 때는 11시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2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인이 부축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천천히 걸어 대조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5시간 동안 정순왕후는 단 한순간도 쉬지 못했습니다. 대왕 대비께 문안, 대비께 문안, 왕께 수라 올리기, 경연 참석.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례 속에서 그녀는 숨 쉴 틈도 없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아침상 앞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긴장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면 곤장, 큰 실수면 폐출. 조선 왕실의 아침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오전 11시 대조전으로 돌아온 정순 왕후에게는 다음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실 여성교육감독이었습니다. 궁궐 안의 모든 여성은 중전의 관리 아래 있었습니다. 후궁들, 공주들, 옹주들, 그리고 궁녀들까지 그녀들의 교육을 감독하는 것이 중전의 의무였습니다. 교육청으로 향하는 길에 정순 왕후는 몸이 무거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7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12겹이 무거운 의복은 몸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중전의 일정은 정해져 있었고 개인의 피로는 일정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교육청에는 10명의 어린 공주와 옹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7살부터 15살까지였습니다. 그녀들은 소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정순 왕후가 들어오자 모두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중전마마께 문안 여쭈옵니다. 앉거라. 오늘은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소학의 효도 편을 배우고 있어옵니다. 정순 왕후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1시간 동안 그녀는 아이들이 글을 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끔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국조 오레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전은 왕실 여성의 교육을 직접 감독하여 덕을 닦게 해야 한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왕후에게 점심시간은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의례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전의 점심 수라상이 차려졌습니다. 12첩의 반찬, 밥, 국, 김치, 장. 화려한 상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왕후는 그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었습니다. 중전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6명의 나인이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수라를 올리는 나인, 물을 따르는 나인, 수저를 올리는 나인, 빈 그릇을 치우는 나인. 모두 정순 왕후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궁중 풍속에 따르면 중전의 식사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은밀하게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속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우아하게 품위 있게. 중전의 모든 동작은 왕실의 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3,000명이 지켜보는 식사는 즐거울 수 없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몇 숟가락 먹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물러가거라. 마마, 수라를 더 드시옵소서. 충분하다. 물러가거라. 나인들이 수라상을 물렸습니다. 정순 왕후는 실제로 배가 고팠지만 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중전이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품위 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궁중 풍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전은 식사를 적게 하여 덕을 보여야 한다. 같은 시각 경춘전의 영빈 이씨는 홀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8첩의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전의 12첩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반찬의 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먹는 식사가 문제였습니다. 영빈 이씨는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은 오지 않고 중전과 식사할 수도 없고 다른 후궁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습니다. 후궁들끼리는 서로 경쟁 상대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상궁, 오늘도 대전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느냐? 황공하옵니다, 마마. 아직 아무 소식이 없사옵니다. 영빈 이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동안 왕의 발걸음이 끊겼습니다. 처음 1년은 기다렸습니다. 곧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1년은 애원했습니다. 상궁을 통해 전원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1년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왕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그녀의 삶은 끝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잃은 후궁은 궁궐 안에서 유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 그것이 늙은 후궁의 운명이었습니다. 오후 1시 수락안에서는 궁녀들이 서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왕실 여성들의 수라를 준비하느라 자신들의 식사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10분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예순들의 상궁 박씨는 주먹밥 하나를 들었습니다. 반찬도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궁녀들에게는 제대로 된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영조 32년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궁녀들의 식사는 하루 2끼로 하되 밥과 장만 제공한다. 16살 궁녀 김씨가 상궁 박씨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도 주먹밥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린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상궁마마,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상궁 박씨는 주먹밥을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죽을 때까지다. 궁에 들어온 이상 나갈 수 없다. 평생을요? 그렇다. 나처럼 47년을 살 수도 있고 어쩌면 너는 50년을 살 수도 있다. 어린 궁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6의 어린 나이에 평생을 궁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오래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10분의 식사 시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일어나거라. 오후 수라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궁녀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대로 쉬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정순 왕후는 자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전은 왕실의 의복을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왕의 용포, 왕세자의 관복, 공주들의 저고리 모두 중전이 직접 바느질하거나 감독해야 했습니다. 국조 오레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전은 직접 바느질하여 왕실의 의복을 만들어야 한다. 정순 왕후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9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 자수를 해야 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는 동안 정순 왕후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원했던 삶일까? 19의 중전이 되었을 때 나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자리, 모든 여인이 부러워하는 위치.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밤에 잠드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갈지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중전은 자신의 의지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자수 작업이 끝났습니다. 정순 왕후는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마, 잠시 쉬시옵소서. 정순 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다음 일정이 무엇이냐? 사대부 부인들을 접견하셔야 하옵니다. 정순 왕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끝이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야 했습니다. 중전의 의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정순 왕후는 첩견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영의정 홍봉안의 부인이 입궐했습니다. 왕실과 사대부 가문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전은 정기적으로 사대부 부인들을 접견해야 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35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전은 매월 보름에 정의품 이상 대신의 부인을 접견한다. 접견실에 들어서자 홍봉안의 부인이 절을 올렸습니다. 정순 왕후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1시간 동안 그녀는 홍봉안 부인과 예의 바른 대화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자녀 이야기,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말들.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대화였지만 중전은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홍 부인, 댁의 따님이 벌써 혼기라 들었소. 황공하옵니다, 마마. 아직 어린아이옵니다. 좋은 혼처를 찾으시기 바라오. 마마의 은혜로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기원하옵니다. 1시간 동안 이런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전의 의무였습니다. 왕실과 사대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전의 역할이었습니다. 오후 4시 홍봉안 부인이 물러갔습니다. 정순 왕후는 잠시 혼자 남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경춘전이 보였습니다. 영빈 이 씨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영빈 이 씨는 왕의 총애를 받았던 후궁이었습니다. 지금은 왕의 발걸음이 끊겼지만 한때는 왕이 매일 밤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중전인 자신을 두고 후궁에게 간 왕. 그 기억은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질투할 수 없었습니다. 중전은 질투를 표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국조 오레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전은 왕의 총애가 어느 후궁에게 가더라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질투는 중전의 덕을 해치는 감정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눈을 감았습니다.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중전은 언제나 평온해야 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질투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춘전의 영빈 이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대조전이 보였습니다. 정순왕후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저곳에 내가 있었어야 하는데. 영빈 이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중전이 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을 때 그녀는 꿈꾸었습니다. 언젠가는 중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왕실의 법도는 엄격했습니다. 후궁은 중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젊은 정순왕후를 중전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때 영빈 이 씨는 30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는 점점 젊은 중전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아니, 총애라기보다는 의무였습니다. 왕은 중전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왕의 책임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왕의 발걸음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34의 영빈 이 씨는 이제 왕실에서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후궁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녀들에게 왕의 마음이 가는 것을 보며 영빈 이 씨는 절망했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영빈 이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대조전을 볼 때마다, 정순왕후를 볼 때마다, 왕이 다른 후궁에게 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후궁은 왕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오후 5시 상궁이 들어왔습니다. 마마, 저녁 수라를 준비하겠나이다. 영빈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 식욕이 없다. 마마, 옥체를 상하시면 나가거라. 영빈 이 씨가 소리쳤습니다. 상궁은 놀라서 물러났습니다. 혼자 남은 영빈 이 씨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34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다시 받을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침방에서는 62의 상궁 박씨가 어린 궁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입궁한 동료 궁녀가 폐병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16살 궁녀 김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상궁마마, 순이가 죽었습니다. 함께 입궁한 순이가. 알고 있다. 마음을 진정하여라. 우리는 단 3개월 전에 함께 입궁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상궁 박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궁녀들의 죽음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병에 걸리면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궁녀들에게는 의원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영조 33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궁녀의 병은 스스로 치료하게 하되 중병이 아니면 의원을 부르지 않는다. 47년을 함께한 동료도 있었다. 작년에 죽었다. 상궁 박씨가 말했습니다. 15에 함께 입궁한 동료였습니다. 47년 동안 함께 일하고 함께 늙고 함께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61살이었습니다. 47년을 함께 했는데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궁녀들의 장례는 간소했습니다. 궁 밖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비석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궁녀지에 따르면 궁녀가 죽으면 그저 번호로만 기록되었습니다. 제387호 궁녀, 폐병으로 사망. 어린 궁녀 김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상궁마마,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죽는 겁니까? 그렇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죽는다. 궁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궁 안에서 죽는다. 혼인도 못하고 자식도 없이 그렇게 죽는 겁니까? 상궁 박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실이 이미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궁녀는 혼인할 수 없었습니다. 궁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궁 안에서 살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오후 6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의 짧은 해는 빨리 졌습니다. 궁궐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조선 왕실 여성들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5시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대조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휴식이라기보다는 다음 일정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7시에는 왕께 저녁 수라를 올려야 했습니다. 또 1시간 동안 왕의 식사를 시중 들어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경춘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영빈 이씨가 홀로 앉아 있을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안함과 질투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중전은 언제나 평온해야 했습니다. 오후 7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나인이 들어와 아뢰었습니다. 마마, 저녁 수라를 준비할 시각이 옵니다. 정순왕후는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의례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밤이 되어야 비로소 혼자만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완벽한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오후 7시 대조전에서는 저녁 수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수라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침과 마찬가지로 저녁 수라상도 중전이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왕의 식사는 중전의 책임이었습니다. 수라관에는 이미 30명의 궁녀가 저녁 수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2의 상궁 박씨가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가 들어오자 모든 궁녀가 절을 올렸습니다. 중전마마께 문안 여쭈옵니다. 수라 준비는 잘 되고 있느냐? 예, 마마. 곧 준비가 끝나옵니다. 정순왕후는 수라상을 살펴보았습니다. 12첩의 반찬이 정확히 놓여 있었습니다. 밥의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국물의 간을 맛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생선구이의 색이 너무 진하지 않으냐. 순간 수라관이 얼어붙었습니다. 상궁 박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황공하옵니다, 마마. 즉시 다시 준비하겠나이다. 그리하여라. 정순왕후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궁녀들은 서둘러 생선구이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음식을 다시 만드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모든 궁녀는 긴장 속에서 일했습니다. 중전의 지적은 곧 궁녀들의 실수를 의미했습니다. 오후 7시 20분 새로운 생선구이가 준비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대전으로 수라를 올리도록 하여라. 예, 마마. 8명의 궁녀가 수라상을 들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정순왕후도 뒤따라갔습니다. 대전에서 영조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저녁 수라를 올리옵니다. 영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길은 정순왕후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무심한 눈빛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로 중전과 함께 있을 뿐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정순왕후는 왕의 식사를 시중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앉아서 왕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조는 말이 없었습니다. 정순왕후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중전은 왕이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 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내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영조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왕의 행차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경춘전으로 가겠다. 정순왕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춘전, 영빈 이씨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3년 만에 왕이 그곳으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표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중전은 왕의 선택에 대해 어떤 감정도 표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 전하. 명을 받들겠나이다. 정순왕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여인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중전인 자신을 두고 후궁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정순왕후는 물러나왔습니다. 대조전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나인들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중전은 언제나 강해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춘전에서는 영빈 이씨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상궁이 들어왔습니다. 마마, 대전에서 소식이 왔나이다. 영빈 이씨는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오늘 밤 전하께 없어 이곳으로 행차하신다 하옵니다. 순간 영빈 이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3년 동안 끊겼던 왕의 발걸음이 다시 이곳으로 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전하께서 오신다는 것이냐? 예, 마마. 곧 도착하실 것이옵니다. 영빈 이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혼자 울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어서 준비하여라. 목욕물을 준비하고 의복을 꺼내고 향을 피워라. 상궁과 나인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영빈 이 씨는 목욕을 했습니다. 향기로운 물에 몸을 씻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의복을 입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습니다. 머리를 빗고 장신구를 꽂았습니다. 분을 바르고 연지를 찍었습니다. 2시간 동안 그녀는 준비했습니다. 오후 9시 왕이 도착했습니다. 영빈 이 씨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맞이했습니다. 전하, 신첩이 황공하게도 전하를 맞이하옵니다. 영조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34의 영빈 이 씨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영조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빈 이 씨는 왕을 모셨습니다. 차를 따르고 과일을 올리고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왕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영빈 이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전하, 3년 동안 신첩은 전하를 그리워했나이다. 그러하냐? 영조의 대답은 무심했습니다. 영빈 이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왕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온 것이었습니다. 중전에게도 의무로 가고 후궁에게도 의무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여인들은 모두 왕의 의무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조는 영빈 이 씨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저 왕의 의무를 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영빈 이 씨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후궁은 왕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같은 시각 대조전의 정순 왕후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경춘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왕이 저곳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여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국모는 질투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국조 오레이에 적힌 구절이었습니다. 중전은 왕의 총애가 어디로 가든 평온해야 했습니다. 질투는 중전의 덕을 해치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질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가는데 어떻게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정순 왕후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만 그녀는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오후 10시 침방에서는 궁녀들이 마지막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62의 상궁 박씨는 어린 궁녀들을 이끌고 궁궐 곳곳을 돌았습니다. 불은 모두 꺼졌는지, 문은 모두 잠겼는지, 이상한 기척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청소도 해야 했습니다. 대전의 마루를 닦고 뜰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궁녀지에 따르면 궁녀의 하루는 오후 10시에 끝났습니다. 새벽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18시간 30분 동안 궁녀들은 일했습니다. 오후 10시 30분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상궁 박씨는 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궁녀들도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말없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상궁 박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궁 밖의 인가였습니다. 저곳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편안히 잠드는 평범한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47년 동안 그 삶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15세 입궁하여 62, 평생을 궁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바깥 세상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늙어서 쓸모 없어진 궁녀는 궁 안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바깥 세상은 얼마나 변했을까? 상궁 박씨는 중얼거렸습니다. 47년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궁궐은 시간이 멈춘 곳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세월이 흘러도 궁 안에서는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밤 10시 경춘전에서는 영조가 일어났습니다. 영빈 이 씨는 왕을 배웅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평안히 가시옵소서. 신첩은 언제나 전하를 기다리고 있겠나이다. 영조는 대답 없이 나갔습니다. 내관들이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영빈 이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왕을 만났지만 사랑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왕은 의무로 왔다가 의무를 마치고 갔습니다. 영빈 이 씨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2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단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없었습니다. 왕은 떠났고 다시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3년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34의 나이에 다시 3년을 기다리면 37이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젊은 후궁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늙어가는 자신에게 왕이 올 리 없었습니다. 영빈 이 씨는 장신구를 하나씩 벗었습니다. 비녀를 빼고 떨잠을 빼고 귀걸이를 벗었습니다. 화려한 의복을 벗고 속옷만 남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초라했습니다. 모든 장식을 벗으니 그저 평범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 영빈 이 씨는 침상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의 기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왕의 무심한 눈빛, 형식적인 대화, 사랑 없는 밤. 그것이 3년을 기다린 결과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그녀는 울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잃은 후궁의 눈물이었습니다. 34의 여인이 느끼는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영빈 이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왕의 사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후궁으로서의 삶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궁궐 안에서 늙어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처소에서 혼자 늙어가는 것. 그것이 왕의 총애를 잃은 후궁의 운명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 대조전에서는 정순 왕후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왕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춘전에서 밤을 보낼 것이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경춘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밤마다 세 여인이 동시에 우는지, 화려한 지위와 풍족한 생활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조선 왕실 여성들의 진짜 삶이 무엇인지. 19시간 동안 정순 왕후는 완벽한 중전이어야 했습니다. 대왕 대비께 문안 드리고, 대비께 문안 드리고, 왕께 수라 올리고, 경연 참석하고, 교육 감독하고, 사대부 부인 접견하고, 자수하고, 다시 수라 올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례 속에서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미소, 흐트러짐 없는 자세, 정해진 말투.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중전은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질투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평온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중전의 덕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는 가면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중전이 아닌 26살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 수 있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나인들이 들을까봐 소리를 죽였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나는 왕비이기 전에 여자였는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19의 중전이 되기 전 그녀도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웃고 울고 화내고 사랑하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중전이 된 순간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개인의 감정, 개인의 욕구, 개인의 꿈. 모든 것이 왕실의 규율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경춘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왕이 저곳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질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중전은 질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국모는 질투할 수 없습니다. 국모는 언제나 평온해야 합니다. 정순 왕후는 국조 5레이에 적힌 구절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질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도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밤 11시 침방에서는 예순들의 상궁 박씨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궁녀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담장 너머 불빛이 보였습니다. 궁 밖의 인가였습니다. 저곳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모, 형제, 자식.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5세 입궁했습니다. 부모는 가난했고 딸 하나를 팔아서 돈을 받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영조 8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들을 궁녀로 선발하되 부모에게 쌀 10섬을 지급한다. 그녀는 쌀 10섬의 값어치였습니다. 입궁한 후 부모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궁녀는 궁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47년 동안 소식 하나 없었습니다. 어머니, 딸은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상궁 박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이제 80이 넘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마 이미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딸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상궁 박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2의 노인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궁에서 살았습니다. 혼인도 못하고 자식도 없이 그저 왕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어쩌면 1년, 어쩌면 2년, 그리고 죽을 것입니다. 죽으면 궁 밖 공동묘지에 묻힐 것입니다. 비석도 없이 이름도 새겨지지 않은 채 그저 번호로만 기록될 것입니다. 제512호 궁녀, 노환으로 사망. 그것이 47년을 살아온 그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에 가고 싶었습니다. 상궁 박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이라도 궁 밖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담장 너머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처럼 거리를 걷고 시장을 구경하고 자유롭게 숨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창덕궁 세 곳에서 동시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조전의 정순왕후, 경춘전의 영빈 이씨, 친방의 상궁 박씨. 신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처지도 다른 세 여인이 같은 시각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우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최고의 지위에 있지만,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녀들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궁궐은 황금 세장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아무리 넓어도 여전히 세장이었습니다. 그 안에 갇힌 여인들은 날개를 펼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세장 안에서 살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230년이 흘렀습니다. 1989년 가을 창덕궁 복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방치되었던 침방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마루 밑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이 발견된 것입니다. 문화재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230년 동안 마루 밑에 숨겨져 있던 편지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딸은 여전히 궁궐에 있습니다. 47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15세 떠난 이후로 한 번도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십니까?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동생들은 잘 자랐습니까? 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궁 밖 소식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딸은 이제 62입니다. 머리는 휘어졌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손은 굳은 살투성이이고 무릎은 아픕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합니다. 궁녀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딸은 바깥 세상이 그립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우물에서 물을 길었던 기억, 아버지와 함께 밭을 갈았던 기억, 동생들과 함께 놀았던 기억,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47년 전의 일이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딸은 곧 죽을 것입니다. 늙고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궁 밖 공동묘지에 묻힐 것입니다. 어머니, 딸을 용서해 주십시오. 효도 한 번 못하고 먼저 가는 불효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편지는 보낼 수 없습니다. 궁녀는 밖으로 편지를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루 밑에 숨겨둡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편지를 발견한다면 여기 한 궁녀가 살았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딸 박씨 올림. 편지를 읽은 전문가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30년 전 예순들의 궁녀가 남긴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쓰고 마루 밑에 숨겨두고 그렇게 죽어간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영조 36년 1760년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512호 궁녀 박씨 63의 나이로 노환으로 사망하다. 단 한 줄의 기록이었습니다. 47년을 궁에서 살았던 한 여인의 삶이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저 번호만 있었습니다. 제512호. 그녀는 평생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렸습니다.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것이 조선 궁녀의 삶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더 조사했습니다. 영조시대 궁녀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조 제위 52년 동안 총 3,274명의 궁녀가 궁에서 사망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63명의 궁녀가 죽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다양했습니다. 폐병, 노환, 과로, 학대, 자살. 특히 자살이 많았습니다. 궁녀지에 따르면 1년에 평균 10명의 궁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책에는 왕의 업적, 중전의 덕행, 후궁의 총애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궁녀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역사의 그림자였습니다. 중전과 후궁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순왕후는 영조가 죽은 후 대왕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대왕대비로서 더 많은 의례와 책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1805년 72의 나이로 창덕궁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평생을 궁에서 살았습니다. 영빈 이 씨는 그 후 다시는 왕의 총애를 받지 못했습니다. 1759년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녀는 40세까지 살았습니다. 1768년 경춘전에서 홀로 죽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왕을 기다렸지만 왕은 오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순왕후는 현명한 중전이었다. 영빈 이 씨는 아름다운 후궁이었다. 하지만 그녀들의 눈물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흘렸던 눈물, 참아야 했던 고통, 포기해야 했던 자유. 그 모든 것은 역사의 뒤편에 숨겨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들에게는 행복한 순간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자유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후원을 산책하던 순간, 아무도 없는 정원에서 꽃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자유를 느꼈습니다. 궁녀들끼리 몰래 나눈 이야기, 밤늦게 침방에 모여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담장 넘어 들리던 바깥 세상의 소리, 아이들이 웃는 소리, 개가 짖는 소리, 장사꾼이 외치는 소리, 그 소리들이 그녀들에게는 위로였습니다. 작은 자유가 그녀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작은 순간의 자유가 그녀들에게 삶의 이유를 주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뜨고 새벽이 오고 다시 작은 자유의 순간이 올 거라는 희망. 그것이 그녀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2025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스스로 정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갈지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울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266년 전 조선 왕실의 여인들이 꿈꿨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평생 갈망했던 자유를 우리는 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왕의 것이었지만 고통은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왕조사 뒤에는 수만 명의 여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들의 희생 위에 조선 왕조가 유지되었습니다. 권력과 지위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자리에 있던 중전도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도 모두 불행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유에서 옵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꿈을 꿀 수 있는 자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자유롭게 아침을 맞이하고 자유롭게 하루를 보내고 자유롭게 밤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266년 전 여인들이 꿈꿨던 삶입니다. 창덕궁 침방 마루 밑에 숨겨졌던 편지는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230년 전 한 궁녀의 마지막 글. 보낼 수 없었던 편지.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유를 잃지 마십시오.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기 한때 눈물을 흘렸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조선 왕실 여성들의 하루 이야기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19시간 동안 그녀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순간의 자유가 그녀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